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이례적인 정권 2학기가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인사권과 집무실 이전 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양측이 이번엔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도 지방선거 공천 경선 규칙과 관련해 지도부 갈등이 격화하면서 진실 공방 국면입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알아보겠고, 그럼 누가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됐는지 먼저 알아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IMF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 측과 협의한 인사라고 발표했지만 당선인 측은 그런 적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로 임기를 마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으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창용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거쳐 IMF에 재직 중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윤 당선인 측에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와 협의를 맡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협의한 적도 추천한 적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발표하시려면 그거는 뭐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근데 뭐 저희들은 뭐 그런 것도 추천하거나 협의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다. 그러자 청와대에서는 당선인 측에서 이창용 국장 본인 의사까지 확인한 걸로 안다며 이제 와서 협의한 적이 없다며 다른 사람을 하겠다는 얘기와 인사를 패키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진실 공방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자꾸 거짓말을 하면 자신도 다 공개하겠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가 인수위 쪽에 선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결과는 불난 곳에 물이 아닌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되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의도와 달리 이번 인사가 진실 공방으로 번지면서 신구 권력의 충돌 양상도 더욱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이번 한은 총재 인선으로 갈등은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된 그 배경에는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선인 측의 임명에 대한 비토권을 줄지를 두고 견해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실무 협의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발표한 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직접 기자실을 찾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를 거쳤다고 얘기하는 인사를 이렇게 발표를 강행을 하고 현 정권과 또 차기 정권이 이렇게 갈등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그러면서 이번 인사 발표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해의 제스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위원을 직접 임명하기 위한 명분 쌓기란 겁니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감사위원 인사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데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된 건 역시 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청와대는 현재 2명이 빠진 감사위원 자리에 양측이 1명씩 추천하자는 입장이지만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이 추천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임명을 반대할 수 있는 비토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감사위원을 임명할 경우 감사위원회 7명 가운데 4명이 친여 성향이 돼 현재 여권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불가능할 거란 주장입니다.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감사원에 지금 임명된 분들을 보면 그 한 명이라는 의미가 간단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지만 청와대 역시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감사위원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다 한 명은 청와대의 몫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급속도로 냉각된 신구 권력 갈등이 인사권 문제를 두고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면권, 또 인사권, 집무실 이전 논란을 거쳐 하는 총재 인선 갈등까지 겹치면서 양측의 대치 상황, 출구가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선이 치러진 지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못 만나고 있는 두 사람, 사상 초유의 회동 없는 정권 이야기 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대선 일주일 만에 잡혔던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인사권 갈등으로 불과 4시간을 앞두고 불발됐습니다. 이후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달아올랐고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두고 다시 한번 파열음을 내면서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결국 대선 뒤 2주가 넘도록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됐습니다. 혹시 언제쯤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도 불편한 관계였지만 9일 만에 마주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신뢰가 회복돼야 진정성 있는 만남이 가능하다면서 청와대로 책임을 떠넘겼지만 조건이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쪽에서 저희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 만날 때 이렇게 조건을 걸고 만난 적이 없지 않느냐면서 당선인 측이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팽팽한 대치 속에 특히 당선인 측에선 만날 필요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회동이 장기 표류할수록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모두 불통과 고집의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만큼 조건 없이 만나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본질이요,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거 자꾸 모여지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두 분이 좀 결정할 수 있지 않나요? 네. 통상적인 정권 이양기의 허니문 시기조차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될지는 안개 속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반대 기조를 꺾지 않으면 최대 3개월까지 통이동에서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윤 당선인도 용산 국방부와 관저로 이용할 장소를 직접 차량으로 답사하며 용산시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이동 집무실을 짧게는 일주일, 최대 3개월까지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취임 직후부터야 집무실 이전 준비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수위도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방탄유리 설치 등 통이동 집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야 어렵겠지만 도청 감청 방지 시설은 비교적 설치가 간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기 시 국민 안전을 위해 NSC 등을 주관하는 장소로는 국방부 벙커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오는 5월 10일 청와대를 얼마나 개방할지에 따라 어느 곳을 사용할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벙커든 아니면 국방부 벙커든 아니면 합참 아래에 있는 벙커든 마찬가지로 대통령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택지가 어디에 있을지는 저희가 5월 10일까지 이 상황의 진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기는 데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는 여전히 강합니다. 지난 주말 국방부 청사를 답사한 뒤 곧장 관저로 쓰일 한남동 공관까지 차량 답사를 진행하며 이동 동선을 점검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에서 예산을 포함한 협조를 받지 못해 당분간 통이동 집무실을 활용하더라도 반드시 용산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집무실 이전을 바라보는 여론과 민심의 동향은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자, 그럼 취임식은 어떨까요? 오는 5월 10일 20대 대통령 취임식은 관례대로 국회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간이 천막 기자실에서 깜짝 티타임을 갖기도 했는데 조만간 지역 방문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은 국회 앞 광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최대 5만 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데 비가 오면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립니다. 대규모 수용 능력과 접근성이 용이해서 참석자에게 불편을 줄일 수 있고 국민들에게 대통령 취임식장으로 전통과 관례적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점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연출한 이도훈 당선인 특별보좌역이 총감독을 맡고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지낸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취임사를 총괄합니다. 국민 통합에 초점을 맞춰 특별초청 국민그룹 500명도 선정하기로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통합과 소통을 강조해온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 통이동 집무실에 마련된 간이 기자실에서 15분가량 깜짝 티타임도 가졌습니다. 취임하시고 기자들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내가 하루 그 구내 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감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먹읍시다. 취임하더라도 자주 찾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기자실에 자주 가신 분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인데 5년 임기 동안에 100회 이상을 가셨더라고요. 나도 가급적 우리 기자분들 좀 자주 보려고. 윤 당선인은 또 이르면 다음 주 지역을 돌며 민생 행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권 인수 작업에 본격 돌입한 상황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강행으로 불거진 불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새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내일 선출됩니다. 대선 패배 책임론으로 혼란한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고 또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안에 개혁 입법 과제를 주도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172석, 거대 야당을 이끌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건 모두 5명입니다. 사선의 안규백 의원과 삼선 김경협, 박광온, 박홍근, 이원욱 의원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낙연계 박광온 의원, 그리고 이재명 상임고문과 가까운 박홍근 의원의 2파전 양상에 나머지 후보들도 물밑에서 분투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선 패배 여파로 조기에 선출되는 새 원내 사령탑인 만큼 쌓인 과제도 막중합니다. 가장 시급한 건 윤호중 비대위를 둘러싼 책임 논란을 수습하고 당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석열 당선인 정책을 두고 벌써 전선이 형성된 상황.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등을 놓고는 머리를 맞대야 하는 국민의힘과 전략적 관계 설정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들은 출마의 변을 통해 대체로 통합을 강조하거나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드러내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한 달여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정치개혁과 검찰 언론개혁 관련 입법과제를 마무리 짓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돼야 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입 후보 없는 교황 선출 방식, 이른바 콘클라베로 1차 투표를 하고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와 결선 투표로 당선자를 가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재현되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최종 결정될 때까지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함으로 해서 후보 간 결합, 이합 집산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민주당 새 원내 지도부 선출이 윤석열 당선인을 견제하면서 대선 패배 후유증을 털고 지방선거를 돌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포함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에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부분 동의한다는 뜻을 전한 대검찰청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건데 내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두 기관의 견해차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출근 날부터 기자간담회를 자처했습니다.
격리기간 대검찰청이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시작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작심한 듯 거듭 반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하에 있습니다. 아직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검찰 직접 수사 확대 방안 역시 자신이 오랜 철학에 기초해 만든 제도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여름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검찰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검찰을 위해서 좋은 길이냐. 검찰에 독자 예산 편성권을 주겠다는 당선인 공약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고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를 하루 앞두고 대검과의 견해차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앞서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결재를 거쳐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부분 동의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총장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대검의 의견과 법무부 입장을 심도 있게 정리해 새 정부 법무행정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법무부와 대검의 업무 보고를 아예 따로 받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에선 기획조정실장이, 대검에선 기획조정부장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이 표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은 대선 뒤에도 지지부진한 대장동 수사를 두고 특검 도입 필요성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내려진 결론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논쟁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고 결국 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국회 과반 의석으로 대장동 특검은 물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언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0만 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감염이 된 셈입니다. 정부는 섣부른 방역 완화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면적인 유행은 한 번은 겪을 일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9만여 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국내 누적 환자도 1,0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국민 5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에 걸린 셈입니다. 정부는 당초 23일 이후 감소세를 예측했지만 이 전망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미 유행의 정점에 진입한 상태로 언제 감소세로 전환될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1, 2주간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정점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텔스 오미크론의 비중이 높아지고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로 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 전환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분화구처럼 서서히 올라갔다가 일정 기간 유지가 되고 다시 내려오는 패턴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정부 예측보다는 적어도 저는 3주 이상 늦어질 거다. 아마 4월 초 정도가 되어야지 감소세로 들었을 것이다.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꺾이기 전에 섣부른 방역 완화로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는 비판에 대해 방역 당국은 강력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좀 결과론적인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이는데 결국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순간부터 이번과 같은 전면적인 유행을 한 번은 겪게 될 것입니다. 방역 조치 완화 이전처럼 강력한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피해가 너무 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중증화율과 치명률 등은 통제 가능한 범위라면서 오미크론 대유행 다음에는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확진자 추이가 점점
정점에서 좀 내려올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보신 그 천은미 교수, 오늘 YTN에 출연해서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하면서 국민의 40% 정도가 감염된 이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4월 초라는 얘기죠. 자, 정점에서 내려오는 시점까지 의료 역량이 버티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는 25일부터는 60살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라도 동네 병원에서 확진된 경우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길어지면서 의료 현장 곳곳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급증하는 재택치료자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재택치료 환자는 182만 명대로 이 가운데 하루 2번씩 전화로 관리를 받는 집중관리군은 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60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는 이들도 동네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확진된 경우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집중관리군처럼 하루 2번 모니터링은 받지 못하지만 검사받은 동네 병원에서 곧바로 처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PCR 검사를 통해 확진된 고위험군 관리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위험 확진자를 대상으로 보다 신속하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이들을 조금 더 두텁고 빠르게 보호하고 또 중증화로 인한 사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60살 이상이면 먹는 치료제 처방도 받을 수 있고 원할 경우 보건소 기초조사에서 집중관리군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도 북사통을 이루는 동네 병원에서 치료제 처방에 고위험군 관리까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약을 처방하려고 해도 이런 어떤 금기약물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있고 이러다 보면 처방이 적극적으로 안 되고 또한 중간에 증상이 나빠지더라도 사실 동네 병의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정부는 고위험군 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동네 병의원 직통회선을 구축해 운영 상황을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자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인 라게브리오를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팍스로비드를 먹을 수 없는 성인 환자가 처방 대상인데 같이 먹을 수 있는 약이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의 위험이 큽니다. 임신부와 만 8살 미만은 제외됐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인 라게브리오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몰누피라비르라는 성분명으로 알려진 알약 형태 치료제로 팍스로비드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망 예방 효과가 30%로 낮은 데다 안전성 우려도 있어 한 차례 승인이 보류됐지만 확진자 급증에 긴급 사용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팍스로비드나 렘데시비르 같은 기존 치료제를 쓰기 어려운 고위험 경증, 중등증 환자에 오는 26일부터 대체제로 쓰이게 됩니다. 다만 임신부와 만 18살 미만 소아청소년에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연골 이상이나 태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관찰됐기 때문입니다. 가임기 여성은 마지막 투약 뒤 나흘 동안, 남성은 석 달 동안 피임이 필요합니다.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2번, 한 번에 알약 4개를 닷새 동안 복용합니다. 팍스로비드처럼 코로나19 증상 발현 뒤 닷새 이내에만 처방 가능한데 병용 금기 약물은 현재까지 알려진 게 없습니다. 병용 금기 약물 그리고 신장이나 간 장애 등으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없는 환자들 대상으로 3월 말 라게브리오 10만 명분을 도입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면역 저하자 보호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 치료제인 이브실드 긴급 승인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예방 효과도 얻을 수 있으면서 대안이 없는 계층에 있어서는 선택지가 될 수가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쌀 거로 보여요. 현재 사용 중인 팍스로비드 재고량은 6만 1천여 명분에 불과한데 추가 도입 물량 4만 4천 명분으로는 급증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세에 고위험군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정부는 최대한 다양한 치료제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가 오는 9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대선 전부터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내용인데 인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재연장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으로 가장 먼저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꼽았습니다. 인수위 차원에서 금융당국에 조속한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금융당국은 곧바로 회의를 소집했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선 전부터 이뤄졌던 논의가 인수위 재촉 하루 만에 급물살을 탄 겁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2020년 4월 도입돼 이번까지 모두 4차례 연장됐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올해 9월 말까지 새롭게 신청할 수 있고 만기가 다가올 경우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안철수 위원장은 손실보상 50조 원이라는 규모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에게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는 보상 방안과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수위는 특위 산하 민생경제분과를 중심으로 정부 실무 담당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규모, 방식, 그리고 향후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관건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본격적인 여야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원 조달 방식이나 편성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이 불거지고 있어서 속도가 붙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논란이 됐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통일부는 다음 정부에서도 남게 됐는데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온 공약입니다.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여가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에서 배제되고 업무보고 일정도 막판에야 잡히면서 폐지가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인수위도 여성가족부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사실 그 여가부 폐지에 대한 그 당선인의 그 공약 내용은 굉장히 일관되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TF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폐지가 확정될 경우 찬반 갈등이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통일부는 명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인수위는 통일부 폐지는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현 정부의 통일부 정책은 청와대가 주도하고 부처가 시행하는 방식이었다며 그 결과 통일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 고유의 기능을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노력은 윤석열 새 정부에서 오히려 더 강화되는 쪽으로 인수위 위원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 역시 윤 당선인의 일관된 공약인데다 청와대 조직은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정부 조직 개편, 부동산 TF팀을 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힌 뒤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효율적 조직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 조직 개편 TF는 기획조정 분과를 중심으로 수석 비서관 폐지, 민정실 폐지 등 당선인 공약을 우선시하는 새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 개편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핵심 과제를 이행할 부동산 TF는 경제 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 1분과 위원과 민간 전문가와 함께 보유세와 양도세 등 중점 과제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17.2% 오르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상승했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입니다. 서울이 14.22% 오른 것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 충북, 부산, 강원, 대전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높아진 71.5%입니다. 공시가격안은 앞으로 2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4월 29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며 30일간의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6월 24일 최종 조정 공시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주택자의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일 경우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지난해 기준이 적용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11억을 넘으면 재산세는 같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 종부세는 소폭 상승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들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시가를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어 법률 개정 과정에서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 정부는 납부 여력이 부족한 60살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와 증여,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되고 재산 공제액도 5천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건보료 부담이 감소 또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공시가와 연동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도 올해 수급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남서부 도시 체르니우치의 각종 시설에 모인 피난민들이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피난을 온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학교를 피난민들에게 내준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양동훈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체르니우치에 있는 한 피난민 캠프에 흥겨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Positive world, positive world. It's not in my positive world. Positive. 노래를 듣던 아이들은 신이나 박수를 칩니다. 연주하는 사람도 다른 지역에서 온 피난민입니다. У нас есть чувство напряжения, потому что каждый день гибнут люди, и мы уже больше 3 недель не можем проснуться в расслабленном состоянии, как это было раньше. 이곳 캠프에 있는 피난민은 모두 300여 명. 120여 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심한 준비를 했습니다. Приїжджають театри, дітей розважати, місцеві, філармонія. З дітьми займаються, приходять лікарі-педіатри. Тобто це таке найкращий прихисток, який... 또 다른 피난민 보호시설에는 어린이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곳은 15년 전부터 운영돼온 미혼모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입니다. 전쟁 이후로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어머니와 자녀 40여 명이 더 찾아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 관계자는 폭격을 당한 다른 지역 보육시설에서 온 3살 이하 아동 70여 명도 다른 곳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Рятуються від війни, які втратили свій дім, які залишились на вулиці. У нас зараз живуть люди з Маріуполя, з Харкова, з Херсону, із Східної України. Це мами з дітьми.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의 여파로 학교 수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방 격전지는 물론이고 후방인 이곳 체르니우치까지 우크라이나 전체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됐습니다. 청소년들은 다시 공부하기를 소망하고 Мої звички, те, що я робила кожен день, грала на піаніно, моє хобі, навчання, все, що я робила кожен день. Життя дуже змінилося, так як навчання, мої хобі, спорт, це все змінилося. Я зараз не маю можливості займатися волейболом, плаванням. 피난민들의 학교를 내준 선생님은 평화를 기다립니다. Вітання з любимого їхнього багатопрофільного ліцею. Всіх обожнюю, люблю і чекаю до зустрічі.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이 지나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에 막혀 정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나서 일부 전선에서는 빼앗겼던 주요 도시를 탈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현지 시각 22일 수도 키이우에서 서쪽의 소도시 마카리우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휴대용 로켓 등으로 러시아군의 탱크 등 군 병력을 기습 공격한 뒤 달아나는 게릴라 전술로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서방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군은 지상작전보다는 원거리 폭격을 통해서 주요 도시에 타격을 가하는 전술을 구사하면서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본 국회 화상연설에서 러시아가 살인 등의 화학 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저녁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일본 참의원과 중의원 의원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중계된 화상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수천 명이 희생됐고 이 중 121명은 어린이였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참상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4월 공군 훈련병으로 입소한 20대 청년이 하반신 통증을 호소했지만 군의관들이 엑스레이를 찍어달라는 요구도 또 민간병원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도 묵살했습니다. 결국 고관절이 괴사하는 등의 병이 커지게 됐는데 의병 제대까지 해야 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강했던 22살 홍모 씨는 지난해 4월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훈련 2주차 때 발목을 접질렸고 오른쪽 허벅지와 골반에 통증이 시작돼 공군 교육사령부 기지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당시 근육이 놀란 것 같다는 진단을 받고 진통소염제와 근육이완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허벅지 쪽도 조금 아파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때도 그냥 그 병원에서 그냥 근육이 놀란 것 같다라고 하니까. 하지만 계속된 훈련에 다리가 올라가지 않는 증상까지 생겨 기지병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당시 홍 씨는 엑스레이 촬영을 요청했는데 군의관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촬영 하나 자체도 안 해준다는 게 되게 의아했었죠. 왜 안 해주는지. 왜 안 해준다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없었나요? 네, 그런 것도 설명이 없고 그냥 엑스레이 촬영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돌려보내더라고요. 제대로 된 진단이나 치료를 못 받은 채 4주차 행군까지 한 이후 통증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에 홍 씨는 응급실을 찾았지만 당시 군의관은 다리를 몇 번 움직여보더니 이게 응급진료로 올 일이냐며 폭언했다는 게 홍 씨의 증언입니다. 너가 밖에 있었으면 이런 거 가지고 민간병원 응급실에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막 속상하기도 하고 되게 놀랐죠. 왜냐면은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이후 이틀 만에 다시 찾게 된 기지병원. 부모와 함께 민간병원 외진을 요청했지만
군의관과 훈련소대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묵살했습니다. 결국 후반기 교육까지 모두 마치고 공군 8전투비행단에 배치된 홍 씨. 증상이 생긴 지 2달여 만인 6월 말이 돼서야 국군 춘천병원에서 CT와 MRI를 찍을 수 있었고 이후 한 달 뒤 고관절 스트레스 골절과 무혈성 괴사소견을 받아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훈련소장 그 교육사령관 사과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자식은 장애인 됐어요. 장애인이 됐는데. 홍 씨는 수술 뒤에도 민간 재활병원과 국군 수도병원 입원을 반복하다 심신장애 등급 5급 판정을 받고 입대 7개월 만에 의병 전역했습니다. 한 번도 뭐 엑스레이나 아니면 CT나 MRI를 촬영해서 정밀하게 진단을 해보려고 하지 않고 마치 그 피해자가 꾀병 환자인 것처럼 취급해서 안일하게 진단을 한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공군은 담당 군의관 3명과 훈련소대장 1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훈련병을 집중 관찰하는 추적진료 관리팀과 고관절 전담 클리닉을 신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발표하기 한 10분 전에 전화 와가지고 발표하겠다 그래서 나한테 웃었죠. 뭐 저희들은 뭐 그런 것도 추천하거나 협의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자다. 최고위원으로서 그 의견을 말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이 25%, 15% 이렇게 해놓은 것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15%로 하자는 의견을 내고 본인이 대구시장 출마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오해를 사시니까 이 당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누구 말이 맞나 오늘도 여기저기 말이 좀 엇갈리면서 차근차근 좀 따져볼 대목들이 여러 보입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한국은행 총재 인선 협의 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도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원내 지휘봉을 누가 움켜쥘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대선 끝난 지 2주가 지났고 지난번 회동이 무산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청와대에서 먼저 한은 총재 후보 인선을 지명을 했습니다. 자, 일단 청와대에서는 아까 선물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화해 제스처를 했지만 의도대로 잘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3월 30일까지가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끝나는 최종 마지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런 그 인사보다도 우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과정에서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 고려한 상황이 이창용 국장은 사실상 서울대 교수였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발탁한 인물이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당시에 그 인수위의 경제 1분과장으로 발탁을 해서 그 이후에도 또 이명박 정부에서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 잘 아는 사람이고 또 뭐 이 서울대 교수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이론이 있고 또 그 이후로 서울대 교수직도 그만두고 행정가의 길을 계속 걸어서 지금은 아시아 최초의 IMF 아태 국장
입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실무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고 국내힘도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 속에서 아마도 협의 과정에서 이분의 이름이 오르내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비토를 한다거나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어떤 대화 속에서 그렇다면 거의 추천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부터 풀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지만 일단 협의 과정에서 서로 우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빨리 임명한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임명을 하면서 이것이 협의의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반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꼬여 있잖아요. 다른 문제도 많이 꼬여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부터 풀고자 한다면 그것조차도 사실은 협의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발표 10분 전에 거의 통보 형식으로 이 사람 좋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부터 할게 하고 이렇게 전화로 통보 형식으로 하면 이게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 우리가 마음대로 임명할게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양측의 지금 공방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신경전이 좀 연장된 측면이 네. 있다. 하지만 지금 평론가님께서 일단 협의 과정에서 이름은 나왔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장제원 네. 그러니까 당선인 비서실장도 비서실장? 그 점은 얘기했어요. 그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철희 정무수석이 먼저 이런 사람 어떠냐 했을 때 장제원 비서실장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또 비서실장이 한 얘기 중에 협의한 적도 없고 추천한 적도 없다고 하니까 청와대가 당선인 측이 후보자 본인 의사까지 확인했다라는 입장까지 나왔는데 잠깐 여기서 양측 발언 들어보고 교수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표하기 한 10분 전에 전화 와가지고 뭐 발표하겠다 그래서 나한테 웃었죠 뭐. 아니 무슨 소리냐. 그럼 일방적으로 발표하시려면 그거는 뭐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근데 뭐 저희들은 뭐 그런 것도 추천하거나 협의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다.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뭐? 전혀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창용 씨 얘기는 그게 다고요. 그 외에 사람을 놓고 얘기한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이번에 그 갈등이 노출된 감사위원 인선 부분은 잠시 뒤에 좀 복잡하니까 따로 떼서 좀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한국은행 총재 인선 관련해선 청와대가 진실 공방을 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당선인 측이 자꾸 거짓말을 하면 다 공개하겠다. 실무 협의 과정 다 밝히자 이런 입장까지 밝혔어요. 청와대. 네,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당선인 지난번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많은 언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협치가 중요하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 인수위나 이제 당선인 측 그다음에 청와대와의 갈등을 보면서 야 인수인계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협치는 정말 뭐 앞으로 5년 동안 참 험난한 길 가겠구나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진실 공방이 오간다. 참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청와대 측에서는 아니 이 후보자에게 당선인 측에서 본인 의사 확인까지 했다는데 이러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런 협의를 갖다가 인사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데 네. 임기 말이고 또 지금 당선인도 있고 그러니까 협의하겠다. 근데 이걸 호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당선인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앞으로 나랑 같이 일할 사람들인데 나한테 컨펌 받는 건 당연한 거지. 이걸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차가 크다 보니 청와대에서는 어떻게든 인사 시기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날짜도 며칠 안 남았고 무엇보다도 당선인 측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은 인물이고 또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 좀 뭔가 화해의 제스처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뭐 듣도 보도 못한 그 인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감정의 골이 한층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결국은 뭐 이거 하나하나를 따져서 뭐 자잘못을 지금은 가릴 상황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선거 끝나고 2주 됐는데
인수인계도 못하고 있고 협치는 희자도 안 보이고 참 보는 국민들만 대선 끝난 거 맞아? 아직도 선거 중인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그런 답답함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협치의 희읍자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눈에 띄었는데 결국 청와대가 이런 제스처를 보낸 거는 회동을 좀 앞당기기 위한, 좀 물꼬를 트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좀 결과적으로는 좀 이렇게 됐습니다만 회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의 어떤 악영향을 진폭된 미친 것 갈등. 같아요, 도리어. 사실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뭐 지난번 그 청와대 이전 문제도 청와대의 어떤 설명을 들어보면 반대한 게 아니고 안보에 대해서 걱정을 한 거다잖아요. 그러면 다 들어보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 측에서는 안보와 관련돼서 5년 동안 군 통솔을 해봤고 지휘권을 해봤으니까 안보 문제는 이런 방법이 좋겠다라고 한마디만 조언해 주면 돼요. 그건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은 자존심 싸움이 돼버렸거든요. 아니 그 방안을 제대로 갖고 와야 내가 해줄 거 아니냐 이런 식이 되니까 국민들로서는 아니 타국 정상하고 전화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자국 내에 당선인과 대통령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창용 신임 지금 내정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이 내정자는 지금 중앙일보 인터뷰라든지 최근에 각종 인터뷰를 봤을 때 사실상 정책 자체는 윤석열 당선인 측과 좀 더 맞아요. 국가 부채를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것도 공급을 우선해야지 조세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보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보다는 보다 더 국민의힘 쪽에 가까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가 아니라 지금 양 측의 협의 과정에서 태도 문제 또는 어떤 과정 문제, 표현 문제 이런 것들로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공방을 벌이다 보니까 문제의 본질보다는 서로 간의 어떤 뭐 기싸움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앞서 자막에 장제원 실장이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을 위한 명분 쌓기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자, 이번 이 한국은행 총재 인선 갈등과 관련해서 지난번 회동의 어떤 원인으로 좀 추정됐던 감사원, 감사위원 이 부분 인사권에 대한 갈등이 노출된 측면도 있거든요. 이게 좀 수면 위로 올라가면서 결국 일주일 전 회동이 무산된 게 이 인사권 문제가 원인이었다는 것만 또 확인시켜준 결과도 됐고요. 그렇죠.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겉으로 드러난 갈등, 예를 들어 용산의 어떤 그 안보 관련 논란, 그 용산 이전에 따른 안보 관련 논란,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진실 공방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사실 뒤에서 이렇게 본인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핵심은 이게 뭐라죠? 이 그 감사위원, 이 감사위원이 지금 2자리가 비어 있어요. 7자리 중에 2자리가 비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민주당 성향의, 그러니까 여권 성향의 위원이 3분이 계시대요. 그런데 지금 2자리가 비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2자리 중에 한 자리만 여권 성향의 인사가 들어가게 되면 7명 중에 4명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향후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원이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 전 정권에 대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최소 중립이거나 아니면 민주당 성향의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은 키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고 청와대나 이쪽에서는 내 인사권까지 하면서 네 눈치 봐야 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5년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뭐 감사와 그것이 향후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뭐 수사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당선인 층에서 반응한 거 아니냐. 가뜩이나 여소야대라서 국회에서 법도 통과 못 시키는데 행정권을 통한 전 정권에 대한 어떤 평가 또는 수사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카드가 감사원인데 이 감사원의 위원마저도 4명이 돼버리게 되면 참 일하기 깝깝하다 이런 네.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잠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시계를 돌려서 아까 그 회동 무산 배경 감사위원 인사와 관련된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애초 청와대가 공석인 감사위원 2자리를 각각 당선인 측 지금의 청와대에서 하나씩 추천하자 1명씩 했는데 당선인 측에서 청와대가 임명하는 그 1명까지 비토권을 좀 요구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라는 걸 이번에 노출시킨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윤 당선인 측에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쪽에서 양쪽 하나씩 추천하면 되지 않느냐, 두 사람이니까 네. 굉장히 공평해 보이죠. 두 사람만 두 석만 따지면. 네.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1대1로 됐을 때 그러면 최소한 중립적인 인물이라도 돼야 되려면 이 저쪽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서 지금 추천하는 인물이 너무 편향됐어. 이 사람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하는 게 비토권이거든요. 그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리어 국민의힘 쪽이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균형이라도 맞추기 위해서 방어적인 논리로 지금 비토권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윤석열 당선인 측의 지금 주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장제원 실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청와대에서 이건 선물이다 한국은행 그 총재가 이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감사위원 양쪽 추천권 받아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짧게 한 가지만 교수님께 더 여쭤보면 자, 청와대가 내세우고 있는 원칙이 뭐냐면 재임 중에 인사권을 행사하되 당선인 측과 협의를 충분히 하겠다. 자, 그렇다면 이 비토권을 좀 받아들일 것인가가 관심이지만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은행 총재는 어떻게 보면은 당선인 측에서 한국은행 총재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네.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에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소위 그 금리 인상의 시기에 향후에 금리 우리나라에서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수많은 가계대출자들의 어떤 상환 문제라든지 이자 부담 문제 그리고 경제 회복 속도 문제 이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은 총재 문제는 뒷전이고 감사원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을 주냐 하면은 감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감시하고 견제하는 거잖아요. 행정에 대해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면 굳이 내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중립적이거나 네. 심지어는 또 야당에서 맡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무게중심이 한국은행에 있어야지 감사원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감사원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즉 어떤 행정력을 가지고 전 정권에 대한 어떤 평가 또는 거기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걸 가지고 어떤 국정을 돌파하는 그런 동력으로 쓰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의심마저 드는 거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양쪽 다 이 비토권 이걸 둘러싸고 어떻게 보면은 물밑에서 치열한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어느 쪽이 압도적으로 이겼다라면은 이런 혈투 벌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쪽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근소한 차로 대선이 갈리다 보니까 지금 곳곳에서 생길 수 있는 미연의 문제점 또는 주도권 이걸 가지고 곳곳에서 지금 뭐 용산부터 시작해서 이 감사원 위원 추천까지 정말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게 결국은 그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곳곳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 말씀하신 바로 집무실 이전 문제인데 여전히 지금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당선인 측에서는 용산 이전비 부탁하기 위해 대통령 만나는 일 없다라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명권, 인사권 논란 또 집무실 이전 논란까지 거치면서 지금 대선 끝나고 2주 넘도록 회동이 불발되고 있거든요. 이런 초유의 어떤 이례적인 상황이 정말 계속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되지 말아야죠. 당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네. 자,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거를 하는 이유, 투표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층별, 세대별, 또 지역별 갈등이 없다면 그건 불가능하죠. 그 원시 시대의 얘기고 원시 시대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투표를 한 이후에는 사실상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승자 쪽에 일단 수긍을 하고 승자의 뭐랄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이제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이 길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투표가 끝나자마자 도리어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투표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선인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인데 자기가 지금 남아있는 인사가 있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정입니다. 모든 인사를 다 그냥 해버린다고 한다면 문재인 당선인도 굉장히 깝깝할 거예요. 왜냐하면 5년 동안 어쨌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쪽 다 사실은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고 또 신구 권력이 만나는 것이거든요. 김대중 당선인과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투표일 이틀 만에 만나서 6대항을 합의했어요. 협의할 기간도 없는데 신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문제는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를 지금 빨리 모색을 해야 된다.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신뢰를 좀 회복하기에는 좀 장외 또 여야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총공세 모드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는 발목 잡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이 문제를 갖고 자신들이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슬아슬하게 큰 표차가 한 25만 표차로 이겼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거 흔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대선 불복이죠.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이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안보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보의 핵심을 자기들이 흔들면서 안보 공백군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의 소래 녹취를 보면은 청와대 이전할 거야. 그런 이야기, 그 목소리 누구 목소리입니까? 김건희 씨 목소리 아니고 뭐 유령의 목소리입니까? 그리고 지금이 청와대 이전으로 이 난리를 피울 때입니까? 민생 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이 문제를 지금 현 대통령과 당선자가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것이 MB 사면이나 청와대 이전보다 더 급한 것이고요. 불이 났어요. 불 걸 생각하지 않고 여행 계획을 지금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권성동 의원 발언 속에서는 대선 불복이죠 라는 말이 눈에 띄고 안민석 의원은 지금이 청와대 이전으로 이 난리를 피울 때입니까? 라는 말이 눈에 띄는데 여야 공방이 지금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권성동 의원 발언부터요. 네. 권 의원 발언도 사실상 저는 이제 두 사람 다 얘기를 한다면 네, 두 사람 다 사실 정치적인 어떤 이유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인수위에 사실 포함이 안 됐잖아요. 뭐 핵심 관계자다 뭐 하다 하면서 도리어 더 라디오 출연도 많고 해서 자신이 굉장히 그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권력화하는 느낌을 지금 권성동 의원이 갖고 있는 것이고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려고 지금 위원장 자리도 내놨거든요. 그럼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굉장히 발언이 지금 세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정치인 모두 다 조금 거품을 좀 제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권성동 의원의 이 발언이 사실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의원도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맨날 지목을 받는 사람
입에서 굉장히 세게 야당을 계속 이렇게 그 공박하는 것은 도리어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어떤 협상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자꾸 협상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네. 협의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성동 의원도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고 안민석 의원도 여행 계획이라니요. 이 여행, 그러니까 이 청와대 이전이 여행 계획이라면 2017년도, 2012년도에 당장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이전하겠다고 한 것 그럼 여행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표현이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앞서 잠시 그 지방선거 언급하셨는데 지방선거 좀 앞둔 어떤 그런 시점까지 고려해 보면 지금의 어떤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 뭐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물론이고 좀 더 길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의도가 아직도 대선이 안 끝난 것 같아요. 대선 전날 그 분위기가 저희 그대로 대담도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네. 가고 있고 아마도 지방선거까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의도가 오히려 당선인과 청와대 사이의 그런 만남이나 이런 거를 더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옆에서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권선동 의원은 지난번에 그 회동 무산될 때 주요 원인 제공자였습니다. 사면 논란, 거기 김경수 지사 사면 논란 끼워넣기, 그다음에 네. 검찰총장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뭔가 회동에다가 자꾸 무게를 계속 얹었어요, 하나씩.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청와대를 자극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도 당선인 이야기 안 들어주면 마치 굳이 만날 필요 있느냐 이런, 그래서 회동 무용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거 완전히 흑백 논리죠. all or nothing입니다. 우리 거 다 들어주던지 아니면 굳이 만날 필요 있어? 우리 5월 10일 날 집권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네. 이거야말로 진짜 불통의 극치예요. 안민석 의원도 무속 논란 발언 같은 거 여전히 하고 있는데 선거 끝났습니다. 대선 다 끝났어요. 네. 국민들은 한번 좀 매듭이 지어지길 원해요. 매듭 지어지지 않고 6월 달까지 계속 가는 거 지난 대선 기간도 굉장히 피로했는데 정말 피곤하다. 아까 안민석 의원도 지금 이런 거 할 때냐 민생 얘기하자고 그랬잖아요. 제발 일 가지고 민생 가지고 이렇게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도 대선 국면 같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간이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거운동 하던 습관이 남아서 잠을 잘 못 자는데 자다 보면 본인도 선거 중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이동 집무실 앞에 마련되어 있는 이름이 프레스 다방이더라고요. 여기서 15분 정도 이를테면 티타임을 기자들과 가졌는데 아무래도 좀 소통의 보폭을 넓히는 행보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천막이잖아요. 네. 이름은 거창합니다. 프레스 다방 이름은 거창하지만 이 통이동 그 관련 이 인수위 사무실이 굉장히 좁아요. 건물 자체도 굉장히 작고 근데 네. 더군다나 경제 1분과 2분과를 굉장히 중요한 부처이기 때문에 인수위원장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 해갖고 4층이 지금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보니까 기자들이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을 네. 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라도 마련해라라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천막 안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직도 사실은 날씨는 굉장히 쌀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시간을 내서 아마도 이제 그런 어떤 좀 미안함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접촉면을 좀 늘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 그런 스킨십 이런 것들은 지난 20일 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당선인 스스로의 어떤 40분간의 증문즉답과 브리핑 거기서도 좀 드러났지만 앞으로도 아마 이 장면은 기자들이라든지 혹은 국민들과 스스럼 없이 자꾸 접촉하겠다라는 당선인의 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화장실을 밖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바로 1층을 이용해라 이런 말도 나오기도 했고 또 집무실 마련되면 1층에 기자실을 만들겠다라는 발언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 만남이 있기 전에 현안 질문을 좀 자제해달라는 당선인 측의 요구에 대한 보도가 있어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취재기자한테 확인을 했더니 그런 분위기가 있긴 했다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들 많이 만나는 거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얘기 있잖아요. 들어갈 때, 나올 때
기자들이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거기서 뭐 다는 대답 못 해줘도 한두 명에 대해서는 그래도 코멘트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겠다고 그래서 네. 좀 뭐 노력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김치찌개 얘기, 화장실 얘기 뭐 이런 것만 나와요. 조금 현안에 대해서 지금 첨예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뭐 4층 기자실이 있으니까 시간 때문에 뭐 그런 얘기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국민들이 언제까지 맨날 김치찌개 얘기만 듣습니까? 조금 기자분들도 그렇고 대통령 당선인도 그렇고 질문과 답에 조금 더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네. 기자들과 당선인의 친분의 장이 아니잖아요. 좀 그런 점에서 메시지들이 조금 더 나오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좀 지연되면서 어떤 갈등이 노출돼서 나온 질문일까요?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르는 반려견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들어보시죠. 정상감 받은 거라서 좀 인수인계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감 뭐 해서 받았다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주인이 바뀌면은 강아지는 좀 일반 물건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거는 뭐 나는 오히려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두고 가신다면 어떡하지? 나한테 주신 다음 내가 잘 키우고. 근데 글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이 동물을 그렇게 꼭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정을 자기한테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기르게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그 선물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당선인의 발언을 보면 좀 반려인의 입장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정든 주인이 키워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일단 풍산개는 뭐 아시다시피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2018년에 이제 받아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인데, 참고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받은 선물은 국가 귀속이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수인계라고 해야 되나요? 1981년도에 그 법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으로 이 제정이 돼서 대통령도 $100 이상의 국가 원수로서의 그 선물을 받으면 국가에 신고하게 돼 있고요. 83년도부터는 이 국가기록원에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물이잖아요. 네. 살아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례는 이렇게 돼 있어요. 2000년도에도 풍산개를 김대중 대통령이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대공원에 이제 맡겨서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맡겼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또 생각이 이제 좀 달라지는 게 이제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법도 네.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라도 반려동물을 선물을 받았을 때 그 동물을 아꼈을 때 이 반려동물이 특히나 풍산개나 진돗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주인을 끝까지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뀌었을 때 사실상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충성심이 굉장히 강한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리 어쨌든 그 법이 그렇더라도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이 많이 들은 어떤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라는 그 측면에서는 법도 조금 개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거를 아마 또 윤석열 당선인이 또 그런 어떤 표현을 한 게 아니냐 싶습니다. 지난번 대선 국면에서 동물권 얘기 나왔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반려동물 입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새로운 해석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직 그 규정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가 원수로서 받은 모든 선물은 다 국가에 귀속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동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면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뭐 과거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이거를 좀 인수인계하기 뭐하니까 결국은 동물원으로 보내는 방법인데 사실 이 풍산개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시간 내서 직접 키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 청와대 직원이 또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참 모호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담당 직원이 있다면은 청와대 계속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개한테는 풍산개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저런 걸 좀 다 따져서 이런 거야말로 당사자들이 중요한 얘기 다 끝나고 차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개 좀 키워달라고. 네, 이거 진짜 직접 만나서 이 그렇죠. 문제를 직접 다뤘으면 네. 좋겠네요. 좀 홍상기의 입장을 직접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이 문제까지 논의하는 과정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국민의힘 공천 감점 룰 논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먼저 관련 오늘 나온 발언을 한번 모아봤거든요. 들어보시죠. 대표께서 이것을 논의하자고 소집을 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죠. 공천 신청자에게 좀 적용되는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최고위원으로서 그 의견을 말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이 25% 15% 이렇게 해놓은 것이 좀 그 복잡하니까 15%로 통일을 해서 그냥 15%로 하자는 의견을 내고. 누차 저는 감산점은 어떤 형태로 저는 반대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뭐 제가 35% 하자 그랬는데 본인이 25%를 줄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셨는데, 이게 뭐 회의록도 다 남아 있고 그 회의에 참석한 여러 배석자들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본인이 대구시장 출마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오해를 사시니까 당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15%, 뭐 25, 35 좀 복잡한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저희가 화면에 한번 진실공방을 정리해 봤거든요. 자, 홍준표 의원이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심판이 선수로 뛰면 누가 승복하냐. 이 얘기는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서 한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해요. 초안 가져온 건 이준석 대표다.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이를테면 진실공방인데. 일단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만으로도 김재원 최고위원은 잘못한 겁니다. 일단 왜냐하면 네. 이 초안을 가져온 건 이준석 대표든 아니든 그건 나중 문제예요. 네. 본인이 지금 대구시장에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제적 사유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나가는데 그 본인과 관련된 룰을 만드는데 그 룰을 보면은 자신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데 상대 후보, 경쟁 후보한테는 25%라는 페널티가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네네.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김재원 의원이 답은 뭐냐? 답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참여한 거 잘못이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초안을 가져온 건 이준석 대표다. 이건 완전히 미루는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을 제가 또 취재를 하고 또 이 당을 취재를 했더니 네. 보통은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선거에서 룰을 봤을 때 신인들을 위한 어떤 정치 신인들을 위한 페널티는 언제나 있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관련된 국에서 이 서류를 올린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올린 건 아니고 국에서 올렸는데 실제로 페널티를 줬을 때 6대 1이었대요. 10% 있죠. 왜 현역은 10% 감점. 네네. 이준석 대표만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건 회의록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걸 갖고 왔는데 혼자 반대를 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반대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갖고 왔던 당이 갖고 왔던 김재원 수석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선 홍준표 의원이 25% 페널티, 이제 감점을 받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연일 지금 홍 의원은 당 지도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는데 다시 좀 논의가 필요할까요?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수가 심판으로 뛴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중 페널티도 논란이 좀 돼요. 예를 들어 사실은 아까 뭐 정치신이나 여성에게 가점 주는 거는 과거에 있어 왔지만 예. 페널티 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페널티를 또 이중으로 준다? 이것도 아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이 자칫 내분 양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 유리한 선거구도 아닙니까? 그러면 나서는 후보군들이 많을 거고, 자, 이렇게 경선이 치열해지게 되면 본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 교통 정리가 필요할 텐데 네. 그 교통 정리를 위해서는 이 최고위에서의 논란 자체가 단순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서로 이렇게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는 이 상황이 되면 누구도 이 지도부의 권위에 따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합당 이후에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지도 몰라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변수를 만드는 거는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좀 어떤 식으로든 합당이 되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룰이 조금 조정될 때 이 부분도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어떤 대선 패배 후유증을 겪고 있는 민주당 얘기. 내일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일단 5파전으로 여러 번 소개해드린 교황 선출 방식, 콘클라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저희가 좀 후보군을 모아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각에선 주류 판별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런데 사실 원내대표 선거는 주류 비주류 또는 어떤 정파, 계파 이거보다 의원들 간의 친소 관계라든지 혹은 또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얼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정파를 초월하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요. 개파를 초월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예상은 네. 박강원 의원과 박홍근 의원 하필이면 또 이제 이낙연께 이재명께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이제 경선에 네. 재판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이 두 후보가 조금 유력해 보이고요. 또 이현우 의원도 좀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선에 아마도 이 세 후보 중에 2명이 결선으로 가지 않을까. 만약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면 그런 전망이고요. 이 중에서 그래도 좀 온화한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래도 되게 너그럽고 온화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좀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너그럽고 온화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협상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5년 동안 180석 172석인데 지금 정권이 그러니까 보궐선거랑 대선이 바뀐 이유는 그만큼 너무 강경해서 그렇지 않느냐. 보다 더 협상을 아무리 172석이지만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네. 그 온화한 것이 훨씬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의 어떤 대여 관계라든지 네.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신 그런 측면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당 내부적으로는 좀 아까 말씀드린 후유증도 좀 진화해야 되고 통합을 좀 이끌 인물이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표면적으로.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처음으로 현역 의원들끼리지만 어쨌든 투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투표에서 결정될 게 누구냐? 원내 대표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뽑는 겁니다. 근데 그 리더십에 지금 나온 후보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웠던 사람. 예를 들면은 박광원 의원, 또 이재명 후보와 가까웠던 박홍근 의원 이런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필 이 두 사람이 경선에서 치열하게 붙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 뽑히는 쪽이 어떻게 보면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당원 전체는 아니지만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는 새롭게 리더십이 어떤 당의 주도권을 글로 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데 저는 2가지 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결국은 지난 대선 때도 후보 선출 때도 그랬지만 정세균계가 어느 쪽으로 이제 결선 투표에서 혹시 나오면 어느 쪽으로 밀어주느냐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책임은 많은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실은 최대 이벤트가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에 공천권이 원내대표에게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정부에 대한 견제나 감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엄청 많은데 정작 지방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끼칠 그런 그 공천 권한이 없다 보니 과연 이 리더십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지방선거에서 성적이 안 좋다면 그냥 비대위만 박살나는 게 아니라 원내대표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다시 또 리더십이 또 창출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에 원내대표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내에서 무게추가 어디로 가는지 못지않게 원내대표가 과연 지방선거 이후에 리더십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천 페널티 문제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은 누가 될지 또 YTN 속보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는 정치개혁에서 개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 선거구제를 저는 오랫동안
제가 정치를 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습니다. 어제 열린 정개특위 일소위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차기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전체 선거구의 70% 정도가 두 사람을 뽑는 2인 선거구였기 때문입니다. 양당 원내대표께서 합의를 다시 하시라고 그러십시오. 아니, 헌법 불합치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도에 대해서 설계 논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제도 개선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저쪽에 서울시 쪽. 여기가 아니고요. 그냥 강남 쪽에서 아니 강남이 아니고. 장관님, 예. 용산 국방부 내에 지하 벙커 있어요? 지하 통로 있어요? 의원님, 그런 말씀은 좀 제가 비공개로 해주시거나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아주 적절한 답변입니다. 그런 얘기를 당선자가 했지요.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거 이렇게 옮기게 되면요, 뭐가 씌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국민들이. 다음에는 김민기 의원님, 우리 성일정 간사님은 안 하신다니까 감사드리고, 예, 우리 김민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준비하는 거예요? 장관님. 예. 정치 계열입니다. 네,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 변호사입니다. 네. 국힘은 잘 설득을 좀 마음을 제대로 하자. 드실 수가 있고요. 의원님이 아니신 분들은 스페이스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조금 이따 이제 끝날 건데 마무리 좀. 네, 지금.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지속하면서 오늘 밤 9시까지 전국에서 38만 27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전보다 9만 4,999명 줄었는데 한 주 전보다는 16만 9,577명 적고 두 주 전보다는 7만 5천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내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오미크론 유행은 정점 구간을 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분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이 현장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밀려드는 환자의 의료 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인데요. 바른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평상시에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최고 중증 신생아 소아들을 지켜내고 있는데 소아 중증 코로나19 환자도 또 지켜내야 하니 의사도 간호사도 이 위기가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게 노력 그 이상을 하고 있지만 한계를 넘나드는 힘든 상황입니다. 응급실은 수도 없는 부분 폐쇄와 고비들을 그동안 어떻게 넘겨왔는지 다 알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우리나라가 3주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주간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4일에서 20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38만 4,300명으로 전주 대비 7% 증가했습니다.
전체 6개 지역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곳은 우리나라가 포함된 서태평양 한 곳으로 전주보다 21% 증가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이 기간 신규 확진자가 281만 7,214명이 보고돼 전 세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자 인구 900만 명의 대도시 써냥을 추가로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는 이런 도시 봉쇄로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인구 900만 명의 동북지방의 대도시 선양에 임시병원을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루 감염자가 60명 정도인데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퍼질 조짐을 보이자 대비에 나선 겁니다. 同时组织我们这个施工队伍进场施工，日均呢能这个施工人员能达到3000到4000左右。 선양시는 아예 도시 봉쇄 조치도 내렸습니다. 대중교통의 운행을 멈추고 기업들의 생산 활동도 대부분 중단하는 겁니다. 외출도 가구마다 생필품 구매를 위한 하루 한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시민 모두를 격리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린과 창춘, 선양에다 베이징 인근의 탕산과 랑판까지 3,400만 명이 이런 봉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쇄의 강도를 높여도 하루 4,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자 중국은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는 구역별로 쪼개 핵산 검사를 24시간 내에 신속히 끝내도록 한 겁니다. 我们就要比病毒跑得更快。 只有我们跑在病毒前面，我们才能战胜这个病毒。 실제 선양보다 감염자가 10배 이상 많은 상하이시는 전면 봉쇄 대신 구역별로 나눠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2,500만 명이나 되는 거대 도시를 통째로 봉쇄하면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점도 감안한 겁니다. 중국이 방역 전략을 조금 바꿨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가 여전히 강력하고도 차별화된 대책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서 영감을 얻은 미국 국적의 한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피라민을 구출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전쟁을 겪은 한국이 이제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들은 엔조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어린이 구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폴란드에서 구호 물품을 싣고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두 남자. 미국 국적의 한인들로 의사와 음악가로서의 생업을 접어두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국제구호 경험이 있는 의사 박장훈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우크라이나로 구호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We're setting up now further distribution channels into Ukraine. So that we can get our aid deeper into Ukraine. And one of the warehouses is in Lviv, and there are 2 other warehouses. 음악가인 송솔나무 씨와 함께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와 수도인 키우 시민들에게 나눠줄 생필품들을 창고에 전달하고 차량도 기부했습니다. You can stay at home and never do nothing, and you will be the good guy. But you are coming here, spend your money, spend your time, rest maybe can be a danger, and we'll win because we have you guys, and you're here. 폴란드로 돌아오는 길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남은 우크라이나 남성 나자리 씨의 부탁을 받아 어머니까지 구출해 왔습니다. У мене два сина і дочка. Ну, я горжусь своїми синами. Задоволена і бажаю бути йому мужнім, сильним і з Господом пройти все це. 영화 쉰들러의 리스트에서 영감을 얻어 GM과 비스트롱 등 NGO들과 함께 지원단을 조직해 우크라이나 어린이 400여 명을 전쟁터에서 구출한 두 한인은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싶다며 앞으로 우크라이나 고아들 구출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기억해 주시고 이곳 아이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유럽 방문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서방의 대응도 의제인데 백악관은 중국의 무기가 지원된 것을 아직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유럽 방문에 나섭니다. 나토 정상회의와 유럽 정상회의, G7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압박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He will join our partners in imposing further sanctions on Russia and tightening the existing sanctions to crack down on evasion and to ensure robust enforcement. 설리번 보좌관은 추가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약화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돕는 시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서방의 대응도 주요 의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통화에서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에 대해 경고했지만 긍정적 반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다만 중국이 무기 등 어떤 지원에 나선 것이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s we have not seen since those meetings or since the president's conversation with Xi, the provision of military equipment by China to Russia. But of course, this is something we are monitoring closely.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특히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돕기 위해 참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격화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LG U+ 직원이 고객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G U+에서 고객사와 계약 업무를 맡은 팀장급 직원이 영업 중 관련 매출 수십억 원을 내부적으로 빼돌린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LG U+ 측은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에 있다며 확인되는 대로 적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50년대 이후 제1동포 북송 사업으로 건너갔다 탈출한 사람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북한 내 인권 침해는 재판 관할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지만 지상 낙원이라던 북한의 선전이 거짓이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년 넘게 기다려온 판결은 원고 패소였습니다. 지난 1959년부터 20여 년간 이어진 북송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제1동포 5명. 지상 낙원이라는 말에 속았다는 이들은 북한에서 가혹한 생활 끝에 탈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 북한 정부를 상대로 1인당 약 10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기대를 벗어났습니다. 本当に大声で泣き出したいんですけど、私たちが北朝鮮に行ったのは帰国ではありません。この裁判文書自体最初から間違っています。命がもう足りないということです。 북한에 간 뒤 사실상 억류돼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일본의 재판 관할권 받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본 내에서 당시 이루어진 거짓 선전에 속았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배상을 청구할 시효가 지난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 재판은 북송 사업으로 건너갔다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사례였습니다. 이례적인 이번 재판에서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이른바 국가 면제는 북한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정식 수교를 체결하지 않아 법적으로 북한을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試験免除あるいは裁判管轄の問題のいずれについても北朝鮮政府の人権侵害行為を日本の裁判所に裁く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示したそのような判決であると評価しています。 당시 북송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간 제1동포와 일본인 가족은 약 9만 3천 명. 원고 측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재판을 계기로 북송 동포들이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을 일본 국회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중국 하얼빈 의거로 1910년 리순 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하기 전 꺼내본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 사진첩과 감옥에서 남긴 유목에 대한 보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삼성문화재단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2주기를 앞두고
안중근 의사 숙모회가 소장한 가족 사진첩 1점과 유목 2점의 보존 처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도 서늘함이 감돌았습니다. 기온 자체도 많이 오르지 못했고 여기에 하늘도 흐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는데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6도, 예년보다 2도가량 높아지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이 점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오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영서 북부에는 1cm 미만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고 영서와 충청, 영남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2도, 광주 3도, 부산 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6도, 광주 17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고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